안녕하세요. 뉴탐스러운 사회의 지리 파트를 맡은 강동균입니다. 1강에서 34강까지는 우리 일반 사회 영역이었고요. 이 35강에서 이제 쭉 또 일부분이 바로 이 지리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도 받고 또 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뉴탐스러운 사회라는 교재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 보면 1강에서 60강까지의 강의 제목, 그 다음에 음령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대단원 4단원의 중단원 1에 해당하는 내용 가볼 건데요. 여러분들 탐스러운 교재 이제 118페이지를 펴보시면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항상 중요하다는 거 알 것 같은데요. 자, 118페이지에 펼쳐보니까 01번 해서 자, 핵심 4글자가 뭔지 보이죠?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어디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은 이 과학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자연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근데 그런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시면 되고요. 사실 내용, 교재 보면 알지만 정말 쉬운 내용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무래도 중학교에서 이제 건너오면서 예전에 배운 지리 내용 거의 다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정말로 차근차근히 우리 기본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용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과학기술. 자, 괄호 1번. 어떻게 발달해 왔냐. 그 이제 발달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겠지만 크게 우리가 그렇죠. 3개의 단계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라는 유명한 학자가 제3의 물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1의 물결. 그러니까 첫 번째 혁명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그렇죠. 들어봤을 거예요. 신석기 혁명이라는 겁니다. 구석기 시대만 하더라도 수렵과 채집, 그러니까 무언과 수렵, 사냥을 하고 채집, 열매를 따먹는 생활이에요. 근데 그런 먹이를 쫓아서 이동 생활을 하다가 이 신석기 혁명이 되면 바로 어떤 기술이 발달하게 되냐면은 우리 기술이 핵심 포인트죠. 바로 이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농경 기술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각종 도구를 만들어내고 토기를 가지고 식량을 저장하는 등의 이 농경 기술이 발달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냐면 사실 이건 지리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정착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하게 되니까 도시라는 게 생겨나고 그다음에 문명, 글자라는 게 생겨나고 도시, 국가.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어떤 그렇죠. 나일강, 그다음에 그걸 중시한 이집트 문명이라든가 황하 문명과 같은 바로 이러한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고요. 바로 뭐가 중심이 되는 사회냐면은 농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있지만 여러분의 교재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렇죠. 첫 번째 농업사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농업사회에서는 이제 중요한 건 신석기 혁명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세기가 들어서 영국에서 처음 발생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사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의 생활이 많이 바뀌죠. 산업혁명 언제? 18세기.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을 처음으로 이제 서부 유럽에서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따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탐스러운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겠지만 바로 와트슨이라는 사람이 뭐를 발명하게 되냐면은 증기기관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기기관 석탄 같은 거를 떼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집에서 물건을 만들던 간의 수공업에서 벗어나서 이제 바로 뭘로 가게 되냐면은 공장제, 기계공업이라는 걸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 이전에는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데 소량으로 생산하고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바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산업은 바로 우리가 그렇죠. 1차 산업이 아니라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제 2차 산업을 말하겠죠. 그래서 바로 2차 산업, 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산업혁명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 농경사회가 아니라 교재도 있지만 여러분들 돼 있죠? 산업사회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사회로 인해서 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유럽과 같은 곳을 바로 그렇죠. 공업이 발달한 도시를 중심해서 인구가 그렇죠. 몰리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구 부양력이라는 개념이 올라가게 되면서 세계 인구가 이제 이 이후로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주인공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현재는 우리가 어떤 사회가 됐냐면요. 이 사회라는 거죠. 정보화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혁명, 바로 엘빈 토플러가 말한 제3의 물결이라는 게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죠. 디지털 혁명입니다. 자, 디지털이라는 거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그렇죠. 휴대폰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날씨 검색이라든가 뉴스라든가 그렇죠. 여행을 가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바로 디지털 혁명입니다. 그래서 바로 컴퓨터의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혁명에서는 이제 어떠한 게 중요해지냐면요. 바로 이게 중요하게 돼요. 지식과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정보가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산업사회와 가장 구분이 되는 점이기도 한데요. 바로 사회의 변화 속도예요. 이 사회의 변화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엄청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정보를 그렇죠. 엄청나게 빨리 전달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큰 차이가 뭐냐? 산업사회에서는 대량 생산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온 최초의 대량 생산된 자동차 포드, 그래서 포디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대량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획일화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는 어떻게 되냐? 지식과 정보로 해서 아이디어의 생명이 되는 거죠. 운동화도 보세요, 여러분들. 에어쿠션 넣은 것부터 해서 워킹화부터 해서 바로 다양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소품종의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양한 품종이죠. 다양한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체제로 바로 바뀌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어떠한 게 중요해지냐면 획일화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다양성이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산업에 있어서도 바로 2차 산업, 공업이 아니라 바로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3차 산업, 바로 서비스 산업이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정보화 사회인데요. 어떤 지리 선생님은 요거를 요렇게 같이 가르치게 돼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은 똑같은 말로 탈공업화 사회 이렇게도 말해요. 말 그대로 자 보세요. 공업화에서 어떻게 되었다? 해탈했다라고 하잖아요. 벗어날 탈입니다. 그러니까 공업에서 벗어나서 뭐가 중심이 되는 바로 3차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라든가 이런 거 내실 때 또는 여러분이 이제 좀 학력 평가 이런 걸 보게 되죠. 자, 농업, 산업 이렇게 쭉 와서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렇죠.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과학 기술의 발달 의 바탕에 힘입어 바로 정보를 그렇죠. 공유하는 여러 기기들 정보화 사회로 왔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바탕이 돼서 오늘의 주제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 이제 한번 내용 가볼까요? 오늘날의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었다. 자 하나의 흐름이 끝났죠. 정보화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과학기술의 문명 엄청나게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CF라든가 보면은 생명 연장의 꿈 해서 왜 뭐 보험 광고 보면 재밌는 거 되게 많죠. 그래서 바로 그렇죠. 장점들 되게 많아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 인간 생활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요. 근데 항상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몇 살로 보이세요? 스님이랑 안 친해지고 싶어요? 친해져야죠. 각자 대답하고 있었죠. 36이에요. 그래서 뭐 길다면 길고 이제 짧다면 삶은데 이제는 좀 길다는 생각을 해요. 30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항상 이 세상에 100%는 없는 것 같아요. 100% 나쁜 사람도 없고 좋은 사람도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과학기술의 발달이 긍정적인 영향도 가져왔지만 당연히 어떤 영향도 줬냐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흐름을 타서 바로 이 과학기술의 이러한 영향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지금 118페이지 교재에 보면은 이 과학기술의 발달 영향, 그게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게 어떤 영향을 줬냐. 그다음에 인간과 함께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자연에 어떤 영향을 줬냐. 그게 두 개로 나눠보고 있고요. 자, 깔끔하게 표로 정리돼 있어요. 그다음에 선생님 아까 강의하면서 말한 걸 깜빡했는데 선생님의 선물입니다. 자료실에 가면 선생님이 정리한 부교재도 있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로 인간 생활에 미친 영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원래 좀 잔소리가 많아요.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안에 있는 내용 한 줄 한 줄 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항상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큰 흐름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표에서 큰 흐름은 뭐냐? 인간 생활인데 자, 오늘의 우리의 주제는 과학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을 몇 개로 나눠놨다? 3개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 세 개에 맞춰서 봐야 돼요. 그럼 과학기술인데 첫 번째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 생명공학 기술이래요. 생명공학 기술이 뭐냐면은 생명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렇죠. 세포를 변형한다거나 유전자를 조작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영향 너무 쉽죠. 그렇죠. 암이라든가 희귀병 치료 쉬워졌고요. 이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연장이 되었어요. 또한 슈퍼 옥수수 같은 것들에 의해서 아프리카의 기아라든가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농업 생산의 향상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는 쉬우니까 이제 시험의 키포인트는 여기서 나오겠죠. 바로 부정적인 영향이 중요해요. 특히 여기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대한 예시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핫 이슈가 되는 거죠. 현재에도. 바로 인간 복제 윤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이 생명공학이 너무 발달하게 되면은 우리 그렇죠. 양을 복제하고 돼지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까지 복제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라는 가치가 그럼 떨어지게 되는 게 아니냐. 마치 로봇 생산하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 복제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를 그렇죠.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태계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다들 많이 들어봤죠. 유전자 변형 농산물. 그래서 콩 같은 것들. 근데 이게 인간에 해롭다 안 해롭다 말이 많은 거죠. 이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입니다. 바로 정보통신 기술인데요. 이 정보통신 기술이 위에 있는 내용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예 이것만 내용을 우리가 별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다루는 통신 기술 뭐 있습니까? 정보를 다루는 거. 세 글자. 컴퓨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은 뭐예요? 통신이 뭐예요? 통화하는 거 바로 휴대폰 같은 그러한 기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와 휴대폰의 기술 발달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냐? 그렇죠.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선생님들, 여러분들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그 나이스라고 해서 그렇죠. 그런 거 집에 가서 방학 때도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다음에 정보를 가진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중세에는 지식인들만이 책을 소유하고 지도를 소유했지만 요즘은 누구나 휴대폰이라든가 컴퓨터를 통해서 바로바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거죠. 자,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바로 어떤 거냐. 요즘 또 예를 들기 좋죠. 바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이러한 문제. 그다음에 여러분들 악성 댓글과 같은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 한번 가볼까요? 교통의 기술 발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지만 와트슨이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그게 응용이 된 게 바로 뭐냐면 증기기관차죠. 기차예요. 치치폭폭, 치치폭폭.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이 생활하는 생활권이 확대가 돼요.
예전에는 내가 사는 지역, 국가 안에 한정돼 있지만 이제는 바로 뭐냐? 전 세계로 그렇죠. 생활할 수 있는 생활권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단원 3과 내용이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내용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먼저 보는 거라고 보면 돼요. 바로 교통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요 세 글자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보면 알겠지만 너무 쉬워요. 교통사고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바로 교통기관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은 석유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용이 증가하면서 바로 뭐가 발생하고 있냐면은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가스가 그렇죠. 비로 내리는 산성비 문제 같은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바로 뭐에 대한 거냐면요. 인간 생활에 미친 영향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은 뭐냐면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에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까 내용보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게 많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 미리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오늘은 거의 도입부예요. 다음에 배우게 되는 대단원 5단원의 내용을 거의 요약해 놓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내용을 되게 튼튼하게 잘 해 놓으면 돼요. 자, 과학기술이 발달합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줄게요. 바로 산업혁명의 발달이에요. 아까 말한 우리 2차 그렇죠? 산업이 발달하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생활 수준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사망률이 떨어지고 의학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농업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인구 부양력이 뭐냐면요. 어떤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 토지가 그 지역의 인구를 얼마나 잘 먹여 살릴 수 있냐.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하냐 이거를 인구 부양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농업이 발달하고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인구 부양력이 증대가 돼요. 그래서 대단원 5단원에서 배웠지만 세계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뭐냐? 이거 물어보거든요. 바로 이 산업혁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은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연결이 돼요. 갑자기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 사람들이 석유도 더 많이 쓰게 되고 석탄도 더 많이 쓰게 되고 쌀 및 식량 자원도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연결되죠.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자원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 석유의 가체 연수가 줄어드는 자원 고갈 문제. 그다음에 이러한 화석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서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는 자원의 어떤 특징 때문이냐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자, 자원의 양이 무한정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유한하죠. 양이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원의 유한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인위적인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개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있지만 어떻게 되냐? 도로를 닦고 댐을 건설하고 간척 사업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단원과 단원 이어가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추가로 정리를 해줄게요. 요게 이제 다루는 학교들이 좀 제법 있을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 환경 결정론이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자, 오늘의 주제죠.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이 우와 우리 비 내려요. 기후제 지내야 돼요. 우가 우리는 더워요. 옷을 거의 안 입고 다녀요. 우리는 사막이에요. 이런 바로 인간의 생활이 자연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바뀝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변형할 기술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바라보는 입장으로 바뀌냐? 인간이 자연보다 위에 있다고 바라보는 입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환경 가능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물어봐요. 이러한 거는 어떠한 입장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냐? 바로 요게 되겠죠. 인간과 자연을 바라볼 때 인간의 힘이 더 센 바로 어떤 입장에서 환경 가능론에 의해서 인위적인 개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연결이 돼요. 뭐냐? 이렇게 했더니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더니 각종 뭐가 나타나면 환경오염,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여기에 있죠. 바로 열대림, 아마존강에 있는 셀바스라블리 세계 최대 열대림이 파괴가 되니까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가 되고 오존층이 파괴되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인간과 자연을 바라본 입장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세 번째 입장은 어떠한 입장이냐면요. 요 입장이에요. 생태학적 입장이라는 걸로 바뀌게 돼요. 그럼 이 생태학적 입장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인간과 자연을 바라볼 때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과 자연 모두 바로 생태계를 구성하는 일부로서 서로 뭐 한다? 상호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게 되면 자연은 저 아파요 하면서 문제를 일으켜서 표시를 해줘죠. 저 아프니까 그만 개발하세요. 그래서 생태계의 일부를 바라보는 게 바로 이 생태학적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과정 봤고요. 그 결과는 너무 쉽죠. 이제 선생님 설명 다 했어요. 각종 개조를 하다 보니까 환경 약화와 같은 거,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보다 정리를 잘 해놔야 대단원 5단원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 선생님이 여기 옆으로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뭘 봤냐면은 과학기술이에요. 오늘의 주제 네 글자죠. 과학기술이에요. 근데 이 과학기술을 봤더니 인간과 자연에 긍정적인 영향도 줬고 그다음 부정적인 영향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 과학기술이 발달했을 때는 와 되게 편하다. 이거 되게 좋다. 베리베리 굿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나니까 이거 아닌가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나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긍정적인 관점이 있고 부정적인 관점이 있다 그랬죠. 근데 선생님이 교과서를 거의 다 분석해서 부교재에 넣어놨는데요. 자, 어떤 교재에는 어떤 교과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기술 중심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은 생태 중심주의예요. 아까 설명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요. 말만 다를 뿐입니다. 자, 어떤 교과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자, 기술 중심주의래요. 그러면은 과학 기술을 바라보는데 뭐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기술이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뭐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냐면요. 환경 오염이라든가 환경 파괴, 그 다음에 기후 문제 같은 것들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기한 기술이 있었는데요. 선생님 신문 기사를 보니까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땅에 매립해서 사라지게 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 그대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환경이 파괴가 되고 오염이 되었지만 이거를 다시 발달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바로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생태 중심주의는 그 말에서 느껴지지만 반대되겠죠. 바로 생태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각종 문제가 생겨났으니까 과학기술을 하면서도 바로 이 생태계를 신경 써야 한다. 바로 아까 봤던 어떤 입장이냐면은 그렇죠. 생태학적 입장. 바로 인간과 자연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다. 그 입장과 같은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 뭐라고 돼 있다? 기술 중심주의. 그다음에 과학 기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 어떤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다? 생태 중심주의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내용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바로 탐스러운 교재에 보면 1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제 탐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주제 탐구 요런 선생님들이 글로 이제 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이 이거를 객관식으로 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선생님은 이거를 이제 서술형으로 이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세요. 자, 이런 내용을 볼 때는 뭘 해야 되냐면요. 세부 내용이 아니라,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서 거의 한 줄 정도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를 잘하려면 어떤 과목을 잘해야 되냐면요. 국어를 잘해야 이런 글의 맥락을 빨리 파악하게 돼요. 그럼 가글을 보세요.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과학적 지식이 증가하고 질병들을 완치하게 되고 이런 배아줄기 세포 기술을 이용해서 생명을 복제할 수 있고 난치병을 해결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러면 이건 아까 봤던 뭐냐면은 그렇죠. 아까 봤던 용어 그대로 사용하면은 기술 중심주의, 즉 과학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입장이냐, 그렇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짐작하겠지만 반대되는 입장이죠. 최근 영국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생명체외 수정법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수정법은 어쩌고 저쩌고 쭉쭉쭉쭉쭉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시술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자, 핵심 내용이 나죠. 인간이 자신의 의도대로 태아의 유전 정보를 조작하여 인간 복제를 하게 되면서 위험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복제해서 그렇죠. 로봇처럼 양산을 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은 바로 생태 중심주의죠. 자, 핵심을 말하면 바로 과학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입장이냐 하면은 얘는 그렇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두고 가에 대한 그렇죠. 근거로 옳은 것, 나에 대한 근거로 옳은 것, 또는 서술형으로 가나 입장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이제 이런 문제로 여러분들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118페이지 바로 네모 1번 과학기술의 발달이에요. 자, 이제 네모 2번 넘어가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선생님 강의 스타일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딱딱딱딱 내용을 끊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자, 우리가 계속 봤던 거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자,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었냐면은, 자, 부정적인 영향이 막 나왔어요.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자연 환경에 있어서도 자, 어떻게 됐냐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죠.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렇죠. 네모 2번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내용 또 선생님 이어가 볼게요. 자, 이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렇죠. 해결해야 된다. 따라서 결국 주제가 연결이 되죠. 바람직한 활용 방안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바람직한 활용 방안으로 넘어가는데, 자, 이제 어떻게 과학기술을 바람직하게 활용할 것인가. 사람들이 막 학자들이 의논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이게 생각이라는 게 다양하다 보니까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가지 입장의 차이를 보이게 돼요. 자, 여러분의 교재에도 있지만 같이 중립적인 입장이 등장하게 돼요. 그 다음 뭐냐면은 가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바로 내재성이라고 돼 있죠. 자, 말을 고칠게요. 그러면 얘네 둘의 이제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똑같이 붙은 가치, 근데 뒤에 말이 다르죠.
자, 중립이라는 건 뭐예요? 가운데 있어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뭘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오늘의 주제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은 우리가 이게 좋다 나쁘다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냥 얘는 어떤 거냐면 사실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얘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되었다. 끝. 그게 좋다 나쁘다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났다. 끝. 그 사실 자체로 끝이지 과학기술이 어떤 가치 판단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치 내재성이라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렇죠, 짐작했겠지만 과학기술에 대해서 뭘 하냐면은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바로 이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또 바람직한 활용 방안에서 가치 중립성과 가치 내재성 이러한 두 입장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용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쉽죠. 그러면 이제 올바르게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자, 이제 계속 내용 이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과학기술을 그러면은 이용하지 말자? 자, 어떤 교과 선생님이 분석해도 보면 미국의 이런 사람들 MEC라고 해서 어떠한 과학 문명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옷도 옛날 방식으로 지어 있고요. 농기계도 옛날 그 농기계로 다 지어서 생활해요. 근데 사실상 이러한 거는 불가능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과학자들의 윤리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과학기술을 남용하지 않도록 그렇죠. 윤리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에 의해서 우리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이거를 미리 예측해 보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구온난화에서 지구가 멸망할 수 있겠다. 이런 미래 사회를 미리 예측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 되죠. 바로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자, 어떤 지역에 댐을 만든대요. 근데 댐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렇죠. 기후가 바뀝니다. 안개가 많이 끼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많아지고요. 간척 사업하고 나서도 그렇죠. 조개, 꼴뚜기 이런 애들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언가를 했을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평가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개발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 영향 평가고요. 마찬가지로 또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기술 영향 평가예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말 똑같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어떤 과학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얘도 미리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와 기술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바람직하게 활용하려고 우리나라가 노력 중이다. 요 두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리 이동해서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19페이지에 보니까 기술 영향 평가의 과정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선생님이 필요하고 인강이 필요한 이유는요.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약 조절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공부하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게 모르기 때문이죠. 아마 어떤 학생들은 혹시 겁을 먹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여기 고가과학 기술 심의에 이거 비워놓지 않을까. 여기 미래창조과학부 비워놓지 않을까 그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냐.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그렇죠. 참여를 하고 또 일반 시민단체들까지 참여를 한 만큼 과학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뭐냐? 기술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정도만 보면 되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제 118페이지, 119페이지 있는 내용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번 숨을 고르고요. 자, 이제 12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 선생님이 지금 조금 그런 게 EBS에서 강의를 아무리 오래 해도 항상 어떤 시리즈의 첫 강의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분명히 지금 카메라 감독님밖에 앞에 안 계세요. 근데 마치 애들이 있어가지고 왜 3월 달에 3월 3일 날 딱 반 들어가면 긴장해가지고 이 선생님 성격도 안 나오고 이 선생님의 포스도 안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지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다가 이제 다음 강쯤 되면은 선생님 성격이 보일 거예요. 자, 오늘은 농담도 조금 막 이렇게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자, 이제 주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자, 내용 이제 주제를 바꿀게요. 자, 앞에 있는 내용이 쉽기 때문에 오늘 요거에다가 두 번째 주제에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또 주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이번에 제목을 한번 보세요. 02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공간정보 기술이에요. 내용이 점점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뭐였어요? 그렇죠. 과학기술이었어요. 이 네 글자가 계속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와서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공간 정보를 다루는 기술이 어떻게 발달했고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누리고 있냐 이제 세부 내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보다 공간 정보라는 게 뭔지 중요하죠. 선생님 부교재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교마다 다른데 선생님들 중에 일부 가르치는 선생님들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고1 사회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지리나 세계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지리 정보의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리, 땅과 관련된 정보가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정보가 바로 뭐냐면은 공간 정보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보가 뭐냐면요. 속성 정보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정보가 관계 정보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가르치는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 개가 어떤 거냐. 선생님 독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 중에서 가장 동쪽에 있다. 바로 이게 공간 정보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뭐를 표현하는 정보냐면은 위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뽕균생이 좋아하는 오징어, 전복, 온갖 해산물이 풍부하고 천연가스로 이용할 수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같은 자원이 풍부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속성 정보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속성, 특성이에요. 자, 관계 정보 뭐냐? 독도는 일본의 오키섬에서는 실제 눈으로 안 보이지만 울릉도에서는 눈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영토라는 증거 중에 하나다. 바로 독도와 울릉도의 관계. 즉 말 그대로 뭐냐면 얘는 다른 지역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지리 정보는 크게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우리가 다루는 건 바로 뭐냐? 어디에 있냐? 이 위치를 다루는 공간 정보 기술의 발달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재밌는 세계 역사 속으로 이제 떠나는 거죠. 자, 가볼게요. 120페이지에 보면 자, 공간 정보 기술의 발달 과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해서 현대 이르기까지 이 공간, 즉 위치를 다루는 기술들이 어떻게 발달해 왔냐 지금 내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과서마다 선생님 분석이 좀 다르긴 한데요. 어떤 교과서는 여기 있는 이 지도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선생님 거기에 대한 보조자료 만들어 넣어놨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볼게요. 선사시대요. 선생님 여기서 이제 좀 몸을 풀어갈게요. 선사시대 뭐야? 막 죄송해요. 좀 너무 어보이는데 선사시대 뭐예요? 구석기 시대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동물을 사냥해가지고 먹이 사냥을 떠나고 그렇죠. 여자들은 나무 열매를 따먹고 거기에요. 그럼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의식주입니다.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물소가 많고 어떤 동물이 많고 이러한 것들 주변에 대한 공간 정보를 지도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토,
흙에다가 지도를 그리게 되고 동굴 생활을 좀 구석기 시대는 농경시대 전에는 그 동굴에다가 벽화를 그리게 돼요. 그래서 일부 교과서에 이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배둘리나 암각화라고 해서요. 이거는 뭐를 나타낸 거냐면은 바위에 그려진 지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공간, 오늘의 주제 위치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집인 것 같고 농토인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리 정보가 아직 어떤 상태다. 공간 정보가 발달하기 전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왜 물소를 그리고 왜 농토를 그러냐? 바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풍요로움, 그렇죠. 이거를 잊고 그 다음에 주술적 의미, 신에게 먹이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이런 게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빌로니아 점토판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세계에서 현재 남아있는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로 꼽히고 있어요. 근데 자, 이 바빌론을 세계의 중심에 표현하면서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주변 세계에 대해서 지평이 확대되지 않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정보가 한정돼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다시 앞에 가볼게요. 선사시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보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바로 경선과 위선이라는 바로 지구의 뭐예요? 경선, 세로선, 그다음에 위선, 가로선을 이용해서 이제 본격적인 공간 정보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어떤 선생님들이 이제 주로 출제를 하시죠. 바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 사람이 만든 세계 지도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가 유럽이고요.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바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렇죠. 경도와 위도를 표현하면서 본격적인 정확한 지도, 근대 지도의 기초가 된 게 바로 뭐냐면은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강조하는 학교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물론 안 강조하는 학교는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중세가 돼요. 그러면은 이 중세에는 우리가 종교가 지배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게 반영돼 있어요. 동시에 중국에서는 바로 방위, 북극과 남극을 찾아내는 나침반이 발명하게 되면서 그렇죠. 사방이 바다인데 거기서 나침반을 띄워서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되면서 항해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세계의 지평이 확대가 되고 공간 정보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유럽의 티오 지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종교적인 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우리 크리스트교의 성지를 가운데 배치함으로써 바로 크리스트교적인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도, 요거는 별표 2개짜리예요.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메르카토르는 경선과 위선이 직선으로 그려져 있어 정확한 각도를 계산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각도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항해를 할 때 편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인들이 신항로 개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거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주셔야 돼요. 바로 이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를 통해서 바로 어떻게 되냐. 그렇죠. 신대륙의 발견이라든가 신항로 개천이라든가 유럽의 본격적인 항해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도 사실은 뭐가 되냐면은 어떻게 돼요? 과거의 얘기예요. 그러면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바로 여기 현대에 있습니다. 자, 현대로 한번 와보세요. 자, 항공기죠. 비행기가 사진을 찍어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 그렇죠.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원격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원격 탐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리모트 센싱이라고 해서요. 멀리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을 전체적으로 다 내려다볼 수 있게 찍고 방글라데시에 홍수가 나게 되면은 그것도 전체적으로 찍을 수가 있게 되고 이번에 필리핀 그렇죠. 쓰나미 난 거 이런 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원격 탐사라는 거예요. 바로 뭐 때문에 가능한 거냐? 앞서 배운 내용과 연결되죠. 과학 기술의 발달. 특히 디지털 혁명이라 불리는 이러한 걸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간 정보가 아주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통신기술, 컴퓨터라든가 그렇죠.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위치를 다루고 있는 공간 정보를 현재 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그렇죠. 자동차에 요즘 다 이거 달렸죠.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 그다음에 선방에도 위치 추적 장치가 달려서 이 배가 조난을 당해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대전화, 인터넷에 보면 요즘 여러 가지 지도들 여러분들 스스로도 다 이용하고 있는 거 알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유비쿼터스는 뭐냐면요.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유비쿼터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재택근무가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렇죠. 인간의 생활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여가가 발달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까지예요. 자, 여기까지는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분명히 달라요.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한 거는 이거를 다루는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했고요. 우리가 배우는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강의가 내신 강의다 보니까 학교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자기 학교에서 배우는 스타일로 일단은 갖고 가신 게 맞아요. 자, 요렇게 해서 바로 오늘 내용 끝났고요. 선생님이 항상 마지막에 핵심 내용을 쫙 정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오늘 첫 시간이죠. 선생님 항상 강의 끝나고 나면 선생님 퀴즈가 나가요. 뽕큐라고 해서 뽕빈쌤의 퀘스천인데 수강 후기에 달아주면 선생님이 이벤트로 대답 잘한 학생들을 꾸준히 하는 학생들 선물을 이제 보내줍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운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과학기술의 발달이에요. 그런데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과정 뭐에 키포인트를 맞춰야 되냐면은 3단계에 맞춰야 돼요. 첫 번째 바로 농업사회, 신석기 혁명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그렇죠.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사회였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오늘날은 뭐가 그렇죠. 주가 되는 사회다. 정보가 중심이 되는 바로 이 정보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과학기술이 두 가지죠. 인간과 자연에 바로 긍정적인 영향도 주었고 다음 부정적인 영향도 주었더라.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뭐냐? 기술 중심주의. 잠깐 선생님 힘이 세서 분필이 계속 부서지고 있어요. 기술 중심주의. 기술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 다음 생태 중심주의라고 해서 그래도 생태계를 보존하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거를 없애기 위해서 바람직한 뭐냐 활용 방안이 모색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도 연결이 됐었죠. 바로 뭐냐 정보화 사회인데 이 정보화 사회 바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공간 정보 위치 정보를 다루는 기술이 어떻게 되고 있다? 발달하고 있다까지 본 게 오늘의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핵심 내용 깔끔하게 정리했고요. 아까 말한 뽕큐 나가는데요. 답 여러분들 수강 후기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35강 뽕큐 한번 볼게요. TS. Yeah, come on. Joey Crack the Dawn, Thalia. TM, you're just another winner. Yeah, yeah, 자, 이렇게 해서 35강 지리 첫 번째 시간 가져봤고요. 36강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